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날씨가 좋으니까. 네. 몇 쪽인가요? 170쪽인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밖에 안 했어요? 170쪽 맞아요? 네? 네? 166? 166 부동산 등기의 효력 거의 다 했던 거니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법률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때 이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효력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물건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물건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와 물건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 등기를 하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이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예비 등기는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가등기. 이 가등기는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부르는데 임시 가짜예요. 임시로 하는 등기. 예비적 단계에서 임시로 하는 등기 가등기라고 부르는데 왜 임시로 하느냐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 효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손해 보전의 효력.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비적 단계에서 임시로 하는 등기라서 이 순위 보전 효력 하나밖에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신다. 물론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 여러분 같으면 사지 않겠죠. 그래서 경고적 효력은 있지만 경고적 효력은 법적인 효력이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이 아니니까 법적인 효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국 등기는 여러 가지 효력이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효력은 물건 변동의 효력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겁니다. 물건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종국 등기라고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물건 변동의 효력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럼 이 물건 변동의 효력은 이 물건 변동의 효력에서 가장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물건 변동의 효력이 어느 시점에 발생하느냐. 요 시점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 계시죠?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건 변동 시점이죠. 지금까지 173번째 말하는 거예요. 다 쉬고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출제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을 겁니다. 이 순위가 확정되는 효력은 일단 순위가 결정이 되면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권리의 의뢰이 문제가 될 때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할 텐데 이 등기한 순서는 같은 구에서는 뭐 갖고 판단합니까? 순위 번호. 서로 다른 구에서는 접수 번호. 서로 다른 등기부라고 한다면 이때도 접수 번호. 그게 여기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1열달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걸 또 일일이 다 설명하긴 그러니까 세 번째 대항적 효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공시 방법은 당연히 공시가 됐기 때문에 권리변동 과정이 공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 다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이 대항력을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이거 민법에서 하실 테고 네 번째, 권리 추정력이 있겠죠. 권리 추정력. 이 권리 추정력은 한 1순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민법에서는 0순위쯤 될 테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1순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본래 용어인데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 이게 본래 용어인데 이걸 줄여서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권리 추정력이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추정력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표제부에서는 추정력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부, 을구에서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보실 거고요.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 이 후등기 저지력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출제 0순위예요. 민법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잠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점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 2월달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 어느 시점에 발생한다고요? 저장 시, 접수 시, 등기 효력 발생 시점, 물권 변동 시점. 이거는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서로 다른 등기부라면 접수번호. 그렇죠.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 2, 4, 5 이 정도가 우리 등기법에서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후등기 저지력부터 보시면, 물론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먼저 후등기 저지력을 보시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 1번 전세권 설정, 전세 금액은 10억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될 겁니다. 민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 등기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겠죠. 전세권이 없는 상태니까 이 등기는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겁니다. 무효인 등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등기부에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실질적 효력은 없겠지만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세권이 소멸된 상태니까 이 갑은 을의 전세권이 소멸된 상태니까 병에게 또 한 번 전세권을 설정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이제 두 번째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겠죠. 왜냐면 을의 전세권은 소멸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병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등기가 양립하는데 이 전세권이라는 용의물권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세권은 용의물권이죠.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등기부상 두 개의 전세권 등기가 있다고 한다면 둘 다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개념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등기는 등기부상 양립이 불가능해요.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이 등기 때문에 이 등기가 등기부상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즉 이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이 등기가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은 있기 때문에 이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더라는 겁니다.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2번 전세권 설정 10억 병 이러한 등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런 등기가 등기부상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를 후등기 저지력 내지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뒤에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킬 수가 있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용어도 썼어요. 한 20년쯤 전에. 근데 지금은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 후등기 저지력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은 이 부분이에요. 용의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병이 취득하고자 하는 전세권은 이 부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양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양립이 가능하죠. 겹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양립이 가능하니까
후등기 저지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 겁니다. 양립이 불가능할 때만 후등기 저지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후등기 저지력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추정력을 보실 건데요. 권리 추정력. 민법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권리 추정력은 우리 등기법보다 민법에서 출제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더라는 겁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등기법이 정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에 입각해서 등기를 실행을 합니다. 등기가 실행되면 갑부에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을에게 등기된 권리는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더라는 겁니다. 이 등기명의인에게 등기된 권리인 등기된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추정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 추정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 용어예요.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게 뭐라고 했죠?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90% 신뢰한다는 게 개연성이 있다. 50에서 60%는 가능성이 있다. 전부 다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이라는 말 자체가 70에서 80%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근거가 뭐냐? 이 근거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거가 70에서 80%이 등기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우리 등기법 또는 민법 어디를 살펴봐도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이 문구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근거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렇다면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면 학설과 판례가 이론상 인정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학설과 판례가 이론상 인정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 이론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론은. 첫 번째, 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죠? 점유. 이 점유는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민법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조에 있죠? 200조에 있습니다. 200조에.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는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추정력을 인정한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그랬죠.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근거 규정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공시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좀 더 완비된 형태의 공시 방법이냐? 이게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이에요. 이건 좀 더 불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이고, 그렇다면 불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인 점유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면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인 등기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건 민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거예요. 두 번째. 이 등기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해준 겁니다. 국가공무원이. 그렇죠. 이 국가공무원인 등기관이 해준 등기라서 이 등기는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예요. 또한
이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이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등기는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인 등기관은 등기를 안 해줄 겁니다. 발견했다면. 또한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 절차를 통해서 탈락을 할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등기는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등기는 누가 해준 등기입니까? 갑이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해준 것이죠. 만약에 이 내용이 잘못된 등기라고 한다면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질에 관한 논의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권리 추정력의 본질이 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두 번째,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추정력이 뭐냐면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이란 뜻이에요.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 이 법률은 아마 간수법이 될 겁니다. 근거 규정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으로 보는 견해가 법률상 추정력이고, 사실상 추정력은 사실상 인정하는 힘이라는 뜻인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행상 인정하는 힘이더라는 겁니다. 관행상 인정하는 힘으로 보는 게 사실상 추정력.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으로 보는 게 법률상 추정력. 어느 것이 좀 더 센 걸까요? 당연히 이게 훨씬 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이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즉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관에게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런데 사실상의 추정력을 보게 되면 법관에게 의심만 일으키는 증거만 제출해도 이 추정력은 깨집니다. 어느 것이 깨지기가 쉽습니까? 의심 일으키는 게 좀 더 쉽죠. 법관이 어떤 놈들인데 확신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깨지기가 좀 더 쉬운 거고 이게 깨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법관에게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를 민사소송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본래의 증거인 본증이라고 불러요. 본증.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를 민사소송법에서는 반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반증과 반대 사실의 증거는 같은 의미이냐? 줄여서 반증이라고 부르냐?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반대 사실을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관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 사실의 증거는 반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증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가요. 반대 사실의 증거를 줄여서 반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본증에 해당되는 것이 반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때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와 사실상 관행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는 등기 명인에게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까?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게 어느 쪽이겠습니까? 깨지기 어려운 게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등기 명인에게, 이거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유리한 것이고, 이건 등기 명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통설과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깨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등기 명의는 가만히만 있어도 거의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등기 명의는 가만히만 있어도 70에서 80%가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이쪽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돼요. 우리 통설과 판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범위가. 이 범위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물적 범위. 객관적 범위라고도 부르는데요. 물적 범위.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는데 이를 등기관리 적법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관리 적법 추정. 그러면 이 등기관리 적법 추정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소유권이라는 등기가 을에게 되어 있다면 을은 소유권이 적법하게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관리 적법 추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을 명의로 을은 저당권이 있다라고 적법하게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70에서 80%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뭐도 있습니까? 부정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도 존재하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도 70에서 80%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관리 적법 추정입니다. 여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명인에게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등기관리 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절차 적법 추정. 이 등기는 이 절차를 거쳐서 나온 등기죠. 이 절차를 거쳐서 나온 등기예요. 그렇다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 절차를 거쳤다고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토지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예요. 그렇다면 이 등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토지거래 허가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등기가 실행이 돼요. 그렇다면 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갑이 등기를 해준 게 아니라 여기 제3자 A가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3자 A는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이때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대리권 수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등기를 통해서 나올 때, 이 등기가 이루어질 때 그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는 거.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기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등기원인 적법 추정. 이 등기원인 적법 추정은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은 뭡니까? 물권행위겠죠. 물권행위는 어디 안에 있죠? 매매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물권행위가 들어가 있는 요 매매, 이것이 등기의 원인행위라고 불러요. 이 등기의 원인행위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기부에 기록이 됐다면 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 매매가 70% 내지 80%는 있었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원인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이걸 외워두시면 암기해야 될 판례가 대폭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인적 범위. 이 인적 범위도 요즘은 자주 출제. 첫 번째, 당사자는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즉 을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70에서 80% 신뢰할 수 있으니까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 추정력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3자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채권자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A는 채권자, 그 다음에 을은 채무자. 그러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겠죠. 그렇다면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요 을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을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겠죠. 등기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제3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는 이것도 출제되죠. 제3자가 권리 추정을 주장할 때는 당사자에게 추정력은 이익으로 작용합니까? 불이익으로 작용합니까? 불이익으로. 그래서 이 권리 추정력은 이익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불이익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건 민법에서 나올 테고, 두 번째, 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즉 여기에 이순신 장군님 이렇게 등기가 됐다면 꼭 장군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돌아가신 게 확실하죠. 이렇게 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이 등기 70에서 80% 신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돌아가신 양반이 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등기는 믿을 수 있습니까? 허무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허무인이라고 불러요. 제가 낙향하면 꼭 현판에다가 이거 쓸 겁니다. 허무인 이렇게. 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으면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여기에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A 3분의 2,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등기가 됐을 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뻥카죠. 그렇죠. 합산하면 3분의 3이 돼야 되는데 3분의 4가 나왔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없는 등기니까 이것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민법에서 뭐라 부릅니까? 봉멸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집혀서 소멸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추정력이 인정되다가 추정력이 깨지면 추정력이 뒤집혀서 소멸되었다. 봉멸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때 세 번째는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요즘 가장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권리 변동의 당사자는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넘어갔죠. 권리 변동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그러면 이때 을은 이 추정력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을은 갑에게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이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은 둘로 나눠서 판단하는데 첫 번째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로 나눠서 판단을 합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갑은 을에게 이 등기 봐라 내 이름으로 등기되지 않았느냐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을은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근거는 뭡니까? 네? 을이 갑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공동신청. 공동신청입니다. 즉 이 등기는 누구와 누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 겁니까?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 등기가 거짓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갑은 이 등기 해주겠습니까? 안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권리 변동의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한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네가 이 등기 해줘놓고 왜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런데 소유권 보전 등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예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예를 든다면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부동산은 건물이에요.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갑은 무조건 소유권자죠. 무조건 소유권자입니다. 이 갑이 소유권자로서 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어떠한 제안을 했냐면 너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한다면 나는 대금을 10% 깎아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갑의 입장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하면 대금이 깎이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겁니다. 즉 이러한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너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금을 깎아준다고 얘기하면 을은 받아들일 겁니다. 맞습니까? 이 특약에 의해서 이 을은 등기소에 가서 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등기소에 가서.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정상적인 등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겠죠. 정상적인 등기라고 한다면 소유권 보전 갑에서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되면 정상적인 등기입니다. 그런데 이 특약에 의해서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소유권 보전 을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맨 앞대가리가 생략이 됐다고 해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모두 생략 등기로서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에요.
모는 모자라는 뜻이고요. 두는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맨 앞대가리가 생략된 등기, 이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는데요. 분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때 을은 갑에게 네가 나랑 같이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해줘 놓고 왜 딴소리 할 수 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을이 단독으로 신청해서 나온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권리변동의 전 당사자 즉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주장해봤자 쉽게 깨진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게 권리 변동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추정력이라는 것은 70에서 80%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추정력을 90%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추정력을 90%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정력이 좀 더 강한 형태로 발휘되겠죠. 이걸 좀 더 강한 추정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본증 갖고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추정력이 세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이렇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정력이 좀 더 강한 형태로 인정이 될 때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든지 또는 허위로 작성이 됐다든지 또는 당사자가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스스로 자체에 인정한다 인자예요. 이때만 추정력이 깨집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좀 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될 때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든지 변주가 됐다든지 허위로 작성이 됐다든지 또는 등기명인이 그 등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추정력이 깨집니다. 이건 좀 더 깨지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점유의 추정력, 점유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물건은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지죠. 맞아요. 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죠? 점유. 그런데 부동산은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기부가 있는 부동산, 등기가 된 부동산. 그 다음에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등기부가 있을 때는 등기의 추정력 인정하면 되겠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 인정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이거는 민법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점유의 추정력 인정합니까? 누가 그래요? 민법 선생님이 그러진 않으셨을 테고 이건 둘로 나눠져요. 학설과 판례가 충돌합니다. 학설과 판례가 달리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가 될 때 학설로 출제할까요? 판례로 출제할까요? 당연히 판례예요. 판례. 그러면 학설의 주장은 뭐냐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자. 이게 학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산속에 들어갔는데 빈집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빈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그 빈집이 등기부가 없는 빈집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이 들어가서 점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설의 입장에서는 미등기 건물이니까 살고 있는 자에게 권리자로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학설의 입장이에요. 점유하고 있는 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동사는 아니죠.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인은 그 부동산, 살고 그 집에 우연히 발견한 그 집을 점유해서 살고 있는데 판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자연인이 그 건물의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판례는. 그럼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그 자료는 보통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로 기록된 자, 그 자를 권리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점유자가 아니라.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우리 등기법에서는 안 나와요. 민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효력 3, 4, 그 다음에 5. 효력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 효력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란 뜻인데 기본적 효력은 뭘까요?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이에요. 이게 권리 추정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입니다.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등기 명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70에서 80% 믿어준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 효력입니다. 두 번째, 부수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부수적 효력도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법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우리 민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텐데요. 어떡하지?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권 행위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물권 행위도 같이 효력이 상실되죠.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권 행위의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유인성설.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될 텐데 하나의 요건이 실효가 됐으니까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할 겁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는 상태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말소시키지 않고 등기부에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게을러서. 이때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병은 등기부 확인하겠죠.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을. 그렇다면 이 병은 을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리고 모르는데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전 권리자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를 테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라고 추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에 선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때 갑은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A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확인하겠죠. 등기부를 확인한다면 A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것을 보통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따라서 이 을은 매매 법률행위를 할 때 등기부를 확인할 테니까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통은 알 겁니다. 악의로 추정을 해줍니다. 악의로 추정을 해줘요. 그런데 을이 등기부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등기부를 확인 안 하면 선이.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 안 한 것은 을에게 과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과실. 추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은 선이 무과실로 추정된다는 문구를 쓰고 이쪽은 선의와 반대는 악의로 추정된다고 돼 있고
여기는 무과실인데 여기는 유과실로 추정하고 있죠. 이거를 질문을 많이 하셔요. 이게 사안이 다른 겁니다. 사안이. 그렇죠. 이쪽 사안에서는 선이 무과실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이쪽 사안에서는 악이 선이 유과실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되는 용어가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 나올 수 있는 것 다 본 겁니다. 100%. 지금 보신 게 되셨죠? 네. 그러면 책을 보시면 167쪽에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해서 별도의 테마로 만들었죠. 이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 책도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지 않고 민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언급해 놓은 거예요. 그 정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실체적 유효 요건을 보실 건데 칠판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 추정력은 민법에서 출제 0순위입니다. 등기법에서는 출제 1순위 정도 될 테고 꼼꼼히 보셔야 돼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권행위가 있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 186조.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186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그렇죠. 맨날 그렇죠. 네. 이 등기는 유효해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물론 물권 행위도 유효해야 될 거예요. 근데 물권 행위의 유효는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은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도 구비를 해야 됩니다. 두 개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 등기는 유효한 것이고 소유권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뭐가 있을까요? 이 등기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차법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를 절차적 요건이라고도 불러요. 절차적 요건. 그 다음엔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186조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되죠. 요거를 물권 변동의 실질이라고 부르고요. 물권 변동의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실질, 형식.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와 관련된 요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민법 지식이 굉장히 올라가시면 이건 따로 안 외우셔도 되겠지만 뭐 민법 지식이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진 않고 아니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민법의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고대 법대 박사 자격증을 있는 후배를 가르쳐 봤더니 백지예요. 학교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이거 편집해 주셔요. 네. 네.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수료했어도, 박사학위를 땄어도 시험용은 또 달라요. 시험용이, 수험용이.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 그 1년 동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민법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 민법이라는 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10년을 공부해도 수업용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거의 백지입니다. 요게. 그래서 따로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체적 요건 이렇게도 부르고요. 요게 민법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이걸 실질이라고 불렀죠. 이걸 형식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실질적 요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느냐?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어느 용어로 출제될지 모릅니다. 어느 용어로 출제될지 모르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첫 번째, 일단 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등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두 번째, 이 등기는 관할을 위반한 등기여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관할을 위반한 등기여서는 안 돼요.
즉 29조 제1호 위반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등기는 등기 능력이 있는 등기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등기는 29조 제2호 위반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등기는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해야 됩니다. 이건 결국은 뭡니까? 이 등기는 29조 제3호부터 11호 위반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등기는 29조 제1호부터 11호 위반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요. 부동산이 하나라고 한다면 등기부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의 등기부가 있어야 되겠죠. 이를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절대로 하나여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등기기록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보존 등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졌다면 나중에 누군가 보존 등기 신청했을 때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상 각하해야 되겠죠. 각하함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두 개의 등기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때는 하나를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 보존 등기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서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를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이를 이중 보존 등기의 문제 또는 중복 등기의 문제라고 불러요. 이 이중 보존 등기는 민법에서도 출제가 될 테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될 겁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중 보존 등기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되는 판례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실체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실체 관계가 뭐냐면 요 실체는 실체법 할 때 그 실체예요. 그럼 실체법은 뭡니까? 민법이죠. 민법이 적용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민법이 적용될 수 있는 관계는 뭐냐면 민법 186조 이거예요. 그러면 민법 18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이 있어야 됩니까? 186조는 부동산에 관해서 갑과 을이 당사자가 물권 행위를 하고 등기를 하면 물권이 변동되는 내용이 186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부동산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갑과 을 있어야 되겠죠. 갑과 을이 뭡니까? 당사자.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되기 위해서는 물권 행위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실체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이 존재할 것, 당사자가 존재할 것, 물권 행위가 존재할 것. 이를 실체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면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있을 것, 당사자가 있을 것, 물권 행위가 있을 것. 이를 실체관계가 존재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은 표제부에 정확하게 기록돼야 되겠죠. 맞아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등기는 물권 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물권 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권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갖춘다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일치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불일치의 문제. 즉 물권 행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를 불일치의 문제라고 불러요. 이 불일치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존속상의 불일치. 두 번째, 내용상의 불일치. 세 번째, 시간상의 불일치. 이렇게 세 개의 불일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요. 물권 행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의 문제를 불일치, 불합치의 문제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속상의 불합치, 불일치, 내용상의 불일치, 불합치, 시간상의 불합치, 불일치. 여기서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건 요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전속상의 불일치와 시간상의 불일치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상의 불일치만 보실 건데요. 이 내용상의 불일치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거 했던 건데 들어보신 적 있죠? 왜 자신이 없으셔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합니까?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럼 뭐예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양적 불일치 한거 맞네요. 양적 불일치 그 다음에 질적 불일치. 그러면 이제 양적 불일치부터 좀 보실 겁니다. 요거부터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뭐 많이는 없는데 조금 있어요. 요거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은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테고 그리고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될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 먼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게 뭡니까? 피담보 채권.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뭐라고 부를까요? 물권행위. 요게 물권행위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건 등기겠죠? 등기입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계약서가 작성이 됐겠죠? 계약서에는 채권액이,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10억 원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채권액이 10억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겠죠? 10억이라고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저당권 등기의 경우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두 개예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이 두 가지를 저당권 등기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다시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저당권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얼마로 기록되어 있냐면 15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행위와 등기의 양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를 양적 불일치라고 불러요. 이때 물권행위 양이 등기된 양보다 더 적죠.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이 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해석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고려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된 양은 이만큼이죠. 이만큼입니다. 당사자의 의사, 즉 을의 의사는 얼만큼입니까? 요게 10억. 등기부에 기록된 건 10억.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겹치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은 10억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위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무효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권행위 양은 10억인데 등기부에는 얼마큼 기록되느냐면 5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 5억 원어치의 저당권 효력을 인정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이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느냐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겠죠. 그러면 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경매 절차로 넘어갔을 때 경락 대금이 나오겠죠. 이 대금으로부터 요 금액만 배당받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10억 원을 빌려주고 5억 원의 저당권의 효력만 인정이 된다면 이건 남는 장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이 5억 원의 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 등기는 전부 무효화시킬 겁니다. 전부 무효화시켜서 을은 갑에게 다시 등기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는 요 을은 아버지, 갑은 자식, 아버지 자식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10억 원을 공짜로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저당권 등기를 갖춘 상태입니다. 이럴 수 있죠.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굳이 5억 원의 저당권 전부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요거의 효력을 인정해도 상관이 없겠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일부 유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관계일 때는? 이러한 관계일 때는. 이게 뭡니까?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일부에 대해서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일부에 대해서 유효성을 인정하겠다는 거.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일부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 우리 민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죠? 137조에 규정된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불러요. 원칙은 전부 무효지만 법률행위의 일부에 대해서 무효 사유가 있을 때 원칙은 전부 무효지만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하였음이 인정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라고 하는데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안 했다고요? 안 할 리가 없어요. 지금 4월인데 일부 무효의 법리 할 거예요. 안 했으면. 네. 이게 이제 양적 불일치의 문제고요. 요거는 137조 민법 137조. 그 다음에 요 양적 불일치는 요 정도인데 요게 뭐 출제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 불일치 요게 문제가 되는데 이 질적 불일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된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일치. 두 번째,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불일치. 이렇게 두 개의 질적 불일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출제 영수입니다.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된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일치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겠죠. 내년부터는 100억으로 올릴 거예요. 어차피 제 돈도 아니니까. 올해까지는 10억. 그냥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담보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건 100번지 토지인데요.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겠죠.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어떻게 등기가 됐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된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된다면 정상적인 등기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되지 않고 뭐라고 등기됐냐면 A로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등기된 권리의 주체가 잘못 기록됐죠. 이게 주체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주체의 불일치. 그러면 이때 이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공식 있는 걸 인정할 수 없죠. 이때 을은 저당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겠죠. 왜요? 설정 계약은 했지만 물권행위는 체결했지만 등기는 갖추지 못했죠. 을은 저당권 취득 못합니다. A는 저당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요? 등기는 갖췄지만 설정 계약이 없을 겁니다. 물권행위가 없을 거예요. 즉 이 등기는 효력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이를 등기된 권리의 주체 불일치라고 불러요. 주체가 등기부에
잘못 기록된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의 불일치는 10억 원을 빌리고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을로 이렇게 기록돼야지 저당권 취득하겠죠. 그런데 여기 인접 토지가 있는데 101번지 토지예요. 여기 등기부가 있을 텐데 이때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그러면 엉뚱한 객체인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됐죠.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 이 101번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은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권 행위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객체의 불일치예요. 엉뚱한 객체에 대해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효력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공시 기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당연 무효인 등기예요. 되셨을까요? 이게 객체의 불일치입니다. 내용상의 불일치는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등기되지 않고 여기에 전세권 설정 을 10억 이거는 전세금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엉뚱한 내용이 권리가 등기가 된 거죠. 이를 내용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체의 불일치, 객체의 불일치, 내용의 불일치는 공시 기능을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 무효인 등기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요거는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등기 과정 절차의 불일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등기법은 등기를 하는 과정, 등기를 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규정을 지키면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과정상의 불일치, 절차상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다시요. 등기법에서 정하는 과정, 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등기가 됐을 때 이를 절차상의 불일치, 과정상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절차상의 불일치, 과정상의 불일치는 첫 번째, 관할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등기 시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냐? 즉 등기 능력이 없는 등기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이 절차상의 불일치, 이 과정상의 불일치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등기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정상의 불일치, 절차상의 불일치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이는 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등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무효 등기의 유형. 이것도 우리 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등기한 겁니다. 세 번째,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것도 우리 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등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3호부터 11호 어딘가 위반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텐데 대부분 실체관계와 부합해요. 따라서 이 등기들은 원칙적으로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 유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 유효 요건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중 보전 등기. 민법과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요거.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5개의 테마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거 민법에서 하셨죠? 안 해도 되겠죠? 되셨죠? 이거 했습니까? 했어요? 확실해요? 이건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요? 했어요? 이건 시간 안 걸리니까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빼놓고 나머지는 설명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